디퓨전을 이용하고요. 모스FET는 드리프트를 이용합니다. 물질 내에서 캐리어를 차지드 파티클을 움직이는 방법이 디퓨전과 드리프트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디퓨전을 이용하는 게 BJT인데 BJT의 디퓨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구조 자체가 BJT인 경우에는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로 되어 있어서 그 역할 분담이 에미터는 NPN인 경우에는 일렉트론을 베이스로 인젝션 시키고요. 베이스 쪽은 캐리어, 인젝트된 일렉트론을 확산시켜서 컬렉터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컬렉터에는 에미터에서 인젝션된 캐리어를 컬렉션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N타입, P타입, N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NPN 트랜지스터라고 그러고요. 이거의 극성이 반대가 되는 구조도 있어요. 이게 PNP 구조입니다. P는 P타입, N타입, P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NP 구조로 되어 있고요. NPN 구조가 피진 PNP 구조의 근본적인 특성이 NPN은 일렉트론 가지고 제어를 하고요. PNP는 홀을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은 네거티브 차지, 홀은 포지티브 차지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르면 당연히 전류는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릅니다. 그래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고요. PNP인 경우에는 홀이 에미터에서 에미션 돼서 컬렉터에서 캡처되기 때문에 에미터에서 전류가 들어가서 컬렉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반대입니다. 전류 방향이 반대란 얘기는 뭐냐면 에미터로 흘러 들어가고 에미터에서 흘러나갑니다. 그 얘기는 에미터가 전압이 제일 낮아야 되고 NPN에서는 PNP에서는 에미터가 전압이 제일 높아야 됩니다. 여기서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극성이 완전 반대입니다. 극성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에미터가 제일 PNP는 제일 높고 NPN은 제일 낮습니다. 이와 유사한 게 이제 모스펫에도 있게 되는데 모스펫에는 N채널 트랜지스터하고 P채널 트랜지스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스펫의 구조는 여기에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어서 게이트가 있고요. 게이트 아래는 P타입, N채널인 경우는 P타입 머티리얼로 되어 있습니다. P타입이 있고요. 소스에서 드레인, 소스와 드레인은 N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일렉트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렉트론이 많이 있고 근데 P타입은 일렉트론이 거의 없죠. 그 이유는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N타입으로 되어 있는 소스나 드레인 쪽이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일렉트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나 드레인 입장에서 채널 쪽 여기 P타입으로 되어 있는 데를 보게 되면 포텐셜 배리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텐셜 배리어 때문에 소스와 드레인이 기본적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배리어를 낮춰주기 위해서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야 되는데요. 게이트 전압을 트레시홀드만큼 걸게 되면 포텐셜이 없어지는데 그리고 트레시홀드보다 더 많이 게이트를 걸게 되면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라 해서 채널 차지를 형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어떤 포텐셜 배리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일렉트론 있기가 편하고 여기는 일렉트론 있기가 불편한 자리입니다.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텐셜 배리어를 낮추면 이렇게 낮출 수 있는데 트레시홀드만큼 낮추게 되면 딱 트레시홀드가 없어지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이거보다 좀 더 드라이브를 더 많이 걸면 그래서 게이트 소스 전압을 트레시홀드보다 더 많이 오버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 오버드라이브 한 만큼 채널 차지가 만들어지게 돼서 소스하고 드레인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지의 양, 이 채널에 들어있는 차지의 양은 캐패시터 곱하기 걸려있는 오버드라이브 전압. 그래서 원래 캐패시터 곱하기 전압을 하면 어마운트 오브 차지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게이트 캐패시터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게이트 옥사이드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스. 이게 입실론 옥사이드가 이제 3.9 곱하기 그 진공 중에서 유전율. 진공 중에서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라포메타 이렇게 됐죠. 이게 그, 그게 이제 진공상 형태에서 단위가 페라포 메타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이제 채널 차지를 생각하면, 퍼미티비티를 생각하면 여기는 입실론이 3.9 정도 됩니다. 상대 유전율이. 그리고 입실론 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도 단위는 똑같이 페라퍼 메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참고인데, 여기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에 대한 유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실리콘의 유전율은 1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유전율이. 그래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는 3.9 정도 됩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는 실리콘을 태우게 되면 실리콘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입니다. 이게 여기 부도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실론 옥사이드가 이 값을 나타내고요. 여기를 옥사이드 티크니스 TOX라고 되는데 이걸 나누게 되면 이게 CO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COX가 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COX는 여기를 옥사이드 티크니스로 나눈 겁니다. 이게 단위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이게 단위 길이당 캐패시턴스, 페로폰 메타 단위였는데 길이를 더 나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가 COX입니다. 그래서 COX라고 얘기하면 단위 면적당 캐패시터인데 요 게이트의 면적, 게이트의 길이가 L이고 게이트의 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단면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게이트 폭 쪽으로 W를 곱하게 되면 이게 게이트의 면적이 나옵니다. 위에서 보면 폭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면적을 곱하면 단위 면적당 캐패시터에다 면적을 곱하게 되면 게이트 캐패시터가 나옵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이 게이트 캐패시터입니다. 여기에 오버볼티지를 곱하게 되면 채널 차지가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는 소스하고 드레인이 같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레인하고 소스가 같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리어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얘가 드리프트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포텐셜을 가해야 됩니다. 드레인 쪽에. 드레인 쪽에 포텐셜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소스에서 또 드레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렉트론을 이렇게 이동하면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흐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차지가 이동하는 속도는 여기 기울기죠, 그죠? 이게 길이분의 요 높이 차이니까 기울기에 비례하는데요. 기울기를 전압을 공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됩니다. 볼트 퍼 메타가 돼서. 그래서 전압을 공간에 대해서 미분한 이 기울기에 비례해서 속도가 커지는데 그 비례 상수를 모빌리티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속도를 알면 캐리어가 이동하는 속도를 알게 되면 요거를 건너가는데, 채널을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차지 양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단위 시간당 이동한 차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채널 전류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드레인 사이드가 핀초프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여기 채널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리니어 리전 혹은 프라이드 리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전압을 충분히 많이 가해서 오버볼티지 이상, 여기가 요 양이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인데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이상으로 여기를 가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이 경우는 보시면 드레인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서 VDS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변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보시면 이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이상으로 걸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절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울기 변화를 못 만들어냅니다. VDS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뭐에 대한 세츄에이션이냐면 속도에 대한 세츄에이션입니다. 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드레인은 이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를 넘어섰기 때문에 기울기는 요 기울기가 최대치입니다.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나누기 요 길이. 요게 최대 기울기이기 때문에 드레인 전압이 변한다 해서 이 기울기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필드를 많이 가한다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진 않는 거죠. 이때는 필드를 많이 가하면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근데 이때는 필드를 많이 가한다 그래서 전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포화되었다 그래서 saturation reg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velocity saturation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차지양은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삼각형에 주어져 있는 차지양을 구한 다음에 이 차지를 여기 있는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채널 커런트 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봤던 게 이제 모스 FET에 대한 채널 전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N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P채널도 동일합니다. P채널 여기 홀이 있고 여기가 N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채널, 이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홀이 이동해 나가게 됩니다. 홀이 이동하게 되면 전류가 소스에서부터 드레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드레인에서부터 소스로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당연히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흐르면 소스가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소스에서 흘러나가서 드레인으로 가야 됩니다. 차지가 이렇게 이동하려면 소스가 가장 높은 전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채널일 때는 PNP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로 에미터나 소스가 전압이 높은 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NPN이나 N채널인 경우에는 에미터나 소스가 낮은 전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디바이스 오퍼레이션 중에 중요한 위치가 모스FET에서는 실제로 출력은 드레인에서 뽑지만 여기 소스가 중요합니다. 소스가 차지를 공급하거든요. 일렉트론을 공급하거나 홀을 공급하거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BJT도 에미터 쪽에서 일렉트론이나 홀을 공급하게 됩니다. 물론 동작은 컬렉터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BJT 소자와 MOSFET 소자의 구조와 터미널 구조들인데요. 여기 터미널 특성에서 전류 특성이 중요한데 여기 컬렉터 전류, 여기는 드레인 전류, 이 두 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컬렉터 전류는 다이오드와 유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이오드 익스포넨셜 함수죠. 그죠? VB의 전압에 따라서, 여기 VB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변합니다. 지금은 제가 NTN 트랜지스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미터 전압이 제일 높기 때문에 VEB라고 있습니다. PNP일 때는 에미터 전압이 높고 베이스가 낮아요. 에미터 전압에서 베이스 전압을 뺀 게 VEB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는 VBE라고 돼 있죠. 그죠? 그 기준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치를 취하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를 구할 때 이게 절대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면 NPN이나 PNP가 동일합니다. NPN일 때는 그냥 파지티브이면 떨어져 나오면 되고요. PNP는 음수기 때문에 다시 양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오드 익스프레션이 있고 여기 뒤쪽에 붙어 있는 게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입니다.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는 여기 컬렉트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뭐 NPN이든 PNP든 베이스 폭이 줄어듭니다. 베이스 폭이 줄어들게 되면 디퓨전 랭스가 짧아지면서 전류가 증가하면서 그걸 우리가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베이스 폭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여기에도 똑같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있죠. 그죠? 채널 랭스가 변화하면 전류가 변합니다. 그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여기는 요 뒤에 있는 텀인데요. 이펙티브 랭스 계산하는 게 뭔가 있을 텐데요. 여기 있죠. 여기 이펙티브 랭스 계산할 때 보면 전압을 많이 가하게 되면 디플리션 리전이 확장이 되면서 채널 랭스가 좁아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저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 여기를 우리가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라고 합니다. 채널 커런트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드라이브 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N채널 기준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P채널이면 여기가 UP가 되고요. 그리고 VGS를 여기는 제곱이 취해져 있어서 크게 상관없는데 절대치를 취하면 N채널은 양수고 P채널은 음수기 때문에 그 양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채널 커런트가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둘 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컬렉터 전류나 드레인 전류가 두 개에 대한 함수입니다. VB에 대한 함수, VC에 대한 함수. 여기도 VGS에 대한 함수, VBS에 대한 함수. 그래서 우리가 VB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걸 GM, VC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RO 이렇게 타이포네요. 뭐라고 알려줘 보죠? 단위가 컨덕턴스 단위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두 개가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로 주어지게 됩니다. DC 해석을 하고 나면 이 동작점에서 셀렉트 전류가 VB에 따라서 어떤 변화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GM입니다. 그리고 컬렉터 전압에 따라서 컬렉터 전류가 어떤 변화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원오버 아웃풋 레지스턴스였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그대로 회로로 옮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드레인 터미널에서 봤을 때 드레인 터미널에서 여기서 봤을 때요. 드레인 터미널의 전류가 이 전류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GM, V, GS거나 또는 GM, RO분의 VDS. 스몰 시그널로 제가 적었거든요, 여기를. 그러면 이걸 회로로 그리게 되면 여기 흘러들어간 전류 ID는 어떻게 되느냐면 두 가지에 따라서 변합니다. 얘 때문에 변하는 것과 얘 때문에 변하는 것. 이걸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 GM, VGS 이게 이 텀입니다. 플러스 RO 하게 되면 여기 양단의 전압이 VDS죠. 그래서 이 전류는 여기 전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킨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쓰는 회로하고 식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적고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이렇게 떠올리고요. 식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으시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전류를 더하면 여기 전류가 된다는 의미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단에서 보게 되면 여기도 똑같은 구조로 생겨 있습니다. 얘도
컬렉트 전류로 생각하시고 이 두 개를 하면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터미널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터미널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DC 해석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DC 해석은 BJT일 때 NPN 구조이거나 PNP 구조이거나 그리고 보통 시리즈 피드백을 쓴 게 위에고요. 션트 피드백을 쓴 게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NPN, 여기가 PNP 이렇게 된 게 있고요. 모스FET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즈 피드백을 쓰는 N채널이나 P채널, 션트 피드백을 쓰는 N채널이나 P채널. 자, 이걸 풀어낸 게 DC 해석이고요. DC 해석이 끝나고 나면 스몰 시그널 해석을 하는데요. 스몰 시그널의 기본적인 증폭기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스, 로드면 Rin, RO, AVO로 표현하거나 RI, GVO, Rout으로 표현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JT일 때 어떻게 풀어내는가, 또 모스펫은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아직 안 들어있고요. 다음으로 살펴보는 게 프리퀀시 리스폰스입니다. 주파수 해석은 BJT 주파수 해석은 저희들이 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스하고 로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CC1, CC2 이 두 개가 커플링 캐패시터 그리고 CE가 바이패스 캐패시터인데요. 이 캐패시터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이어스를 걸 때는 얘네들이 오픈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배럴 때는 RB1, RB2, RC, RE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DC 바이어스를 빌드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업된 스테이트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동작을 할 때 입력을 DC는 자르고 신호만 건너가게 해주기 위해서 커플링 캐패시터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DC는 RE를 통하지만 신호는 여기로 바이패스 할 수 있도록 달아주는 캐패시터. 이걸 우리가 바이패스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CC라고 되어 있는 건 커플링 캐패시터. CE 여기는 바이패스 캐패시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로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결정하고요. 트랜지스터 내부에는 두 개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그 베이스 영역에 보시면 이제 일렉트론, 여기서 인젝션된 일렉트론 혹은 여기서 인젝션된 홀들이 차지를 빌드업하게 되는데 차지가 쌓여있다는 얘기는 캐패시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캐패시터를 표현한 게 여기에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C뮤, CBC라고 그러기도 하게 됩니다.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 여기를 C파이를 CBE라고 그러게 됩니다. 스파이스에서는 CBE, CB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캐패시터는 트랜지스터 내부에 있는 캐패시터인데 여기는 마이크로페럿 단위고요. 여기는 대체로 femtofarad 혹은 picofarad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고주파 특성을 결정을 하고 바깥쪽에 있는 커플링과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로우 프리퀀시 특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증폭기는 항상 이런 모양의 전달 특성을 가집니다. 위에 보시면 HS라고 적은 건 VS에서부터 VO까지 전달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소스에서부터 출력까지의 전달 특성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몰 시그널 해석에 써는 게 보통 AV입니다. 여기 GV라고 적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맞겠네요. GV라고 적는 게 맞겠습니다. GV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이득이라고 생각할 때는 커플링 캐패시터는 다 숏을 내고요. 인터널 캐패시터는 오픈을 냅니다. 인터널 캐패시터는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이고요. 커플링 캐패시터는 워낙 커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GV가 얻어지겠죠, 그죠? 근데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이 특성이 보입니다. 이게 로우 프리퀀시 특성은 커플링 캐패시터와 바이패스 캐패시터 때문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특성은 이 두 개의 캐패시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데 플러스를 그려보면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로그 오메가 있어서 그리겠죠, 그죠? 그리게 되면 개인이 이렇게 나오다가 하이 프리퀀시 꺾이는 게 있고 로우 프리퀀시 꺾이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변화하는 거를 로우 프리퀀시 번호, 여기서 변화하는 거 하이 프리퀀시 번호. 여기가 이제 콘스탄틴 개인이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주파수에 따라서 개인이 변하지 않느냐 하면 여기 캐패시터들이 안 보이고요. 여기 캐패시터가 하나도 안 보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캐패시터가 있으면 주파수 선이 무조건 나타나거든요. 근데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 주파수 영역일 때 이 캐패시터들은 다 숏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CC1, CC2, CE는 숏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C뮤하고 C파이는 오픈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작아서 오픈이고요. 여기는 커서 숏입니다. 우리가 보통 캐패시터 임피던스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주파수가 이 밴드위스 안에 있을 때에는 캐패시터는 워낙 작아서 작다는 얘기가 여기에 쓰고 있는 이런 저항보다 얘가 작으면 숏입니다. 얘보다 크면 오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바이어스 걸 때 또 로드나 소스가 가지고 있는 저항들보다 훨씬 작으면 그냥 숏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보다 훨씬 크면 오픈으로 처리하게 되면 주파수에 따른 변화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플랫밴드하는 플랫한 특성을 가지는 여기 개인이 얻어지는 데가 이게 GV고요. 근데 주파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숏이라고 봤던 게 얘네들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오픈은 어차피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집니다. 얘가 커지면 얘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가 여기입니다. 이때는 CC1, CC2, CE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주파수가 낮아지면 오메가 C분의 1이 점점점 증가해서 얘하고 비슷한 크기가 되면 그때 게인이 떨어지는. 게인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전까지는 이 캐패시터들이 오메가가 커서 자기 지분이 없었어요. 근데 주파수가 낮아지면 자기 지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캐패시터가 그 지분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증폭 동작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도 비슷합니다. 주파수가 아주 커지면 얘네가 점점점 낮아집니다. 여기는 오메가 이제 C뮤하고 C파이가 동작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쟤네들이 여기 있을 때는 아무런 지분이 없어요. 주파수가 얘네들이 생각하는 주파수보다 낮아서 여기는 오픈처럼 보이는데 주파수가 점점 올라오게 되면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개인이 변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변하지 않는 영역 여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역폭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찾아내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DC 어널리시스 순서는 DC에서 그리고 스몰 시그널에서 주파수에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DC 해석을 해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뽑아내고 그걸 기반으로 그 스몰 시그널 해석을 합니다. 스몰 시그널 해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해석합니다. 여기를. 그리고 주파수 해석을 할 때는 로우 프리퀀시나 하이 프리퀀시 코너에서 언제 그 코너가 발생하는지를 계산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DC 해석을 먼저 보면 BJT인 경우에는 액티브 모드를 가정을 합니다. 액티브 모드의 정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액티브 모드의 정의고 모스펫인 경우에 액티브 모드는 요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스펫이든 BJT든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액티브 영역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면 왼쪽처럼 NPN, 오른쪽처럼 PNP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태변한 등가위로 바꿉니다. 그러면 VBB하고 RB 두 가지로 얻어지는데 VBB는 볼티 디바이드 불에서 얻어지는 전압, RB는 이 둘의 병렬 값에 이게 여기에 태변한 등가. 여기도 동일하죠. 여기에 태변한 등가로 보면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NPN이든 PNP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 NTN일 때는 이렇게 루프 이퀘이션을 씁니다. VBB에서 출발해서 에미터 쪽으로. VBB에서 에미터 쪽으로 식을 구하게 되면 VBB는 여기 전압인데 여기 전압 드랍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VB 이게 0.7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RE, IE 이렇게 줘지죠. 그죠? 뭐 액티브 영역이 있으면 이 IE 계산하는 식은 저희들이 그 위에서 보통 여기 IB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IE 나누기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IE로 묶어내버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0.7은 VB를 나타내요. 0.7은 VB를 나타냅니다. 나누기 RE 플러스의 RP인데 얘는 베타만큼 나눠져 있죠. 이렇게 구합니다. 오른쪽도 동일합니다. 항상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 관계입니다. 여기도 에미터가 이게 VCC가 아니고 맞네요. 에미터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식을 세우는데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터미널 특성을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VBB는 VCC부터 해야 되겠네요. VCC는 에미터에서 출발해서 RE, IE 여기는 에미터 커런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전압 드라이비는 그리고 VEB 에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의 터미널 전압 차이 이게 0.7이죠. 그죠? VEB는 여기와 여기 사이 전압 차이 그게 여기와 여기 전압 차이 NPN일 때는 베이스가 전압이 높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에미터를 빼고요. 이때는 에미터 쪽이 높기 때문에 에미터에서 베이스를 빼서 이게 0.7이 됩니다. 그리고 RB 식을 비교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뒤에 VBB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에서 VBB에서 여기 전압 더하기, 여기 전압 더하기, 여기 전압하면 VCC가 됩니다. VCC는 여기 전압에서 출발이 여기죠. 그죠? 그리고 RB에서 전압 드랍, 그리고 VEB 0.7V, 그리고 REI. 그럼 식이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0.7입니다. 자, 여기 액티브 모드에 있으면 이게 켜져 있기 때문에 VCC 알고 있고요. VBB 여기서 계산해서 알고 있고요. RE 주어져 있고요.
RB 우리가 아는데 IB 가지고 안 풀고 보통 IC 가지고 푼다, IE 가지고 푼다 했죠, 그죠? 여기를 IE로 바꾸면 1 플러스 베타비랑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식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에미트 커런트에 대해서 똑같이 풀면 VCC에서 VEB를 빼고 마이너스 VBB를 떼서 RE 플러스의 RB에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일 때랑 PNP 트랜지스터일 때 기본적으로 어널리시스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에미트 커런트 찾게 되면 컬렉트 찾고 그래서 여기 저항에서 오음의 법칙으로 에미터 컬렉트 터미널 전압들을 다 찾아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해석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찾아내게 되어 있고요. 션트 피드백일 때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여기도 동일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게 컬렉트 커런트예요. 여기에 흐르는 게 베이스 커런트. 여기에 에미터 커런트. 자, 그러면 RC에는 무슨 전류가 흘러요? RC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보세요. 얘하고 얘가 더해진 게 여기 흐르죠, 그죠? 여기는 에미터 커런트 흘러요. 저걸 자꾸 컬렉트 커런트로 푸는 분들이 있어요. 컬렉터에 붙어 있다 그래서 항상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에미터 전류가 흘러요. 왜냐하면 컬렉터 흐르는 전류는 얘가 컬렉터 전류예요. 이게 베이스 전류예요. 두 개 더해진 게 여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에미터 커런트가 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컬렉터 커런트입니다. 이게 베이스 커런트입니다. 더해져서 흐르기 때문에 에미터 커런트. 이 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도 위에와 동일한데요. 여기에서는 VCC가 뭐와 같아지느냐 하면 RC에 제가 IC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가 IE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험 문제 되면 IC 이렇게 적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컬렉트 있다고 컬렉트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베이스하고 더해져서 흐르기 때문에 에미트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근데 항상 보면 몇 분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감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RD, IB 플러스에 VB. 자, 여기에서 보시면 VB 0.7이고요. VCC 알고 있고요. RB는 이걸 IB를 IE로 바꾸면 이 1 플러스 베타를 나눠서 IE 그냥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VCC를 출발해 보면 VCC에서 출발하면 여기에 0.7 드랍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0.7 이게 VEB입니다. VEB 차이 그 다음에 RB에 IB 그리고 RC에 IC 아니라 했죠. 그죠? 이렇게 풀면 똑같이 풀립니다. 이걸 IE로 대체해 놓으면 IE 0.7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럼 똑같이 풀려요. 자, 그래서 BJT는 이게 답니다. DC에서. 시리즈 피드백 아니면 션트 피드백을 쓰는데요. NPN일 때와 PNP일 때. NPN일 때와 PNP일 때 션트 피드백. 그런 방법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모스펫 DC 해석인데 여기도 동일합니다. 구조는 동일합니다. 모스펫이 시리즈 피드백을 N채널이나 P채널. 여기도 션트 피드백을 N채널이나 P채널에서 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풀 때 어떻게 푸느냐 하면 보시면 채널 커런트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버볼티지, 게이트 소스 전압 차이는 이때는 게이트 전류가 안 흐르거든요. 이게 게이트가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DC 전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전압 디바이더 룰로 이걸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BJT일 때는 테베난 등가이루를 쓴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면 모스펫처럼 해도 되는데 얘는 이게 흘러요. 그럼 얘는 두 개를 흘리죠. 그죠? 얘는 하나밖에 안 흘리죠. 근데 볼티 디바이드 룰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볼티 디바이드 룰은 전류가 동일할 때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에 전류와 여기 전류가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BJT일 때는 이렇게 푸는 이유가 베이스 전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스 전류가. 근데 여기는 게이트 전류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테베난 등가를 안 써도 돼요. 그냥 게이트 전압이 얻어지는 겁니다. 전압 디바이드 룰에서. 그래서 여기에 게이트 전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얻어집니다. 이거 하고 게이트 전압은 VDD. 이렇게 하면 게이트 전압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소스 전압 어떻게 돼요? ID 곱하기 RS를 하게 되면 소스 전압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RS 곱하기 VD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VGS 값입니다. VGS 값이 이 트레시홀드를 빼게 되면 VGS 값이거든요. 이게 VGS입니다.
게이트 전압에서 소스 전압 뺀 거예요. 소스 전압은 오음의 법칙에서 RS 곱하기 ID를 하게 되면 여기 전압이 얻어집니다. 게이트에서 소스 전압 빼게 되면 여기 얻어지죠. 그죠? 여기에서 트레시홀드를 빼게 되면 이거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찾으려면 오버 볼테이지를 찾으려고 그래요.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 근데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오버 볼테이지 드라이브도 모르고 ID도 몰라요. ID도 몰라요. 자, 두 개는 모르는데 식이 두 개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없애면 돼요. ID를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 있는 아이디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답이 얻어집니다.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면 그대로 다시 적습니다. 오버볼티지는 VG 구했다 그랬죠, 그죠? 마이너스 RS ID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보통 어, K라고 적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를요 K라고 적기도 합니다. K 엔터. 그러면 KN over 2분의 RS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이 식이 주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VTH 주어져 있고요. 이건 알고 있는 값이고요. VG 알고 있고요. 이거 오버볼티지를 몰라요. 2차 방정식이 얻어지겠죠, 그죠? 2차 방정식은 항상 어떻게 구해요? 근의 공식이 집어넣죠, 그죠? 이걸 V 오버볼티지랑 그 식으로 세웁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꼴 제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그럼 이거 근은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이 두 개가 나와요. 둘 중에 우리가 액티브 모드를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액티브 모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오버볼티지를 찾아내는데 기본적으로 N 채널일 때는 오버볼티지가 양수입니다. 양수를 찾아야 돼요. 게이트 전압에서 소스 전압을 빼게 되면 게이트 전압에서 소스 전압을 빼면 소스가 제일 낮은 데라 그랬죠. 그죠? N 채널일 때는. P채널은 반대입니다. P채널은 소스가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N채널일 때는 오버볼티지가 양수인 데를 찾고 여기는 음수인 데를 찾아야 되는데 혹은 전류의 크기를 보고 이게 말이 되는 데를 찾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답이고 하나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잘 고르면 돼요. 잘 고른다는 얘기가 뭐냐면 액티브 모드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오버볼티지를 1차 제곱을 적어야 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근의 공식이 집어넣어서 값을 찾아내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그러면 전류를 다 찾아낼 수 있죠, 그죠? 여기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여기도 뭐 차이 날 게 없죠, 그죠? 드레인 전류라고 얘기하는 게 1 오브 2의 뮤 P, 홀에 대한 모빌리티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고요. 또 한 가지가 여기도 게이트 전압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여기 디바이드 볼 가지고 게이트 전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오버볼티지의 정의를 집어넣습니다. VGS에서 VTH를 빼면 됩니다. 자, VGS가 뭐냐면 게이트 전압에서 소스 전압을 빼야 돼요. 이걸 빼야 되죠, 그죠? 자, 여기에 게이트 전압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계산돼 나오죠, 그죠? 이건 알고 있는 값이고요. 소스 전압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를 뺀 겁니다. 소스 전압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소스 전압이죠. 자, 여기도 ID, V 오버볼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ID를 여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잘 선택이 안 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식이 얻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버볼티지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세워도 되지만 거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얘를 여기다 넣어도 돼요. 오버볼티지를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거 제곱하는 것보다 얘를 집어넣는 게 식이 좀 간단하잖아요. 그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얘를 제곱해서 여기다 넣어도 돼요. 밑에 걸 위에 넣어도 되는데 뭐 굳이 하겠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넣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여기다 넣어도 돼요. 이 제곱하면 되니까. 그죠? 제곱해서 풀면 아무래도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틀릴 확률도 커집니다. 뭐 꼭 그렇게 풀어야 되면 그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실은 간단한 걸 푸는 게 낫잖아요. 위에 걸 밑에다 넣는 게 낫죠. 그죠? 여기도 이걸 넣는 게 실수가 작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제곱한 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경우는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얘를 여기다 넣어서 이 오버볼티지에서 풀어서 지금은 오버볼티지가 음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스가 더 높잖아요. 그죠? 얘가 제일 높은 전압이에요. 소스 전압이. 제일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풀면 음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취해서 계산하시면 얻어집니다. 자, 션트 피드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션트 피드백일 때 VGS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이슈인데요. 게이트 전압에서 소스 전압 빼면 되는데 지금 소스 전압이 제로예요. 소스가 그라운드잖아요. 여기 그죠? 소스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게이트 전압이 뭐가 같냐면 이거 같습니다. 왜? 여기에 전류가 안 흘러요. 전류가 안 흐르면 여기 전압 드랍이 없죠. 그죠? 드레인 전압이 바로 게이트 전압이에요. 자, 드레인 전압을 알면 돼요. 자, 드레인 전압 어떻게 구해요? 이 식 하나. 자, 앞쪽에 있던 그 식에서 이걸 쓰면 돼요. 원래는 요거 네. 이런. 네. 네. 숙죠. 여기가 음, 이 식이 있고요. 이 식은 그대로입니다. 여기 식. 이건 그냥 쓰는 겁니다. 채널 커런트 이걸 만족해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여기 있는 아이디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아이디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얘가 똑같이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죠.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VGS를 V 오버 볼티지로 바꾸려면 이게 이제 여기서 threshold를 빼야 되겠죠. 그죠? 시간. 이번에 적을 걸 그랬나요? V 오버 볼티지는 VGS-VTH. 이렇게 되니까 얘가 VDD-RD-ID-VT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오버 볼티지에 대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도 뻔히 보이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드레인 전압과 소스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VGS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을 빼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여기는 걸쳐가 있죠. 채널 커런트가 얘는 동일합니다. 채널 커런트는 디바이스가 만족해야 될 채널 커런트는 그대로고요. VGS를 하면 VS를 빼면 됩니다. VS가 지금 VDD죠. 그죠? 이때는 여기가 제로였어요. 이 그라운드니까 제로였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게이트에서 소스를 빼면 소스가 VDD니까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G하고 VD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VD는 어떻게 계산해요? 요 전압 곱하기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RD, ID에 VDD. 자, 그 다음부터는 동일하죠. 그죠? 이거 알았으니까 오버볼티지 찾아내고 이 전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말이 되는 오버볼티지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DC 해석입니다. 우리가 DC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다음 단계인 스몰 시그널로 건너가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스몰 시그널 해석을 할 때 이제 GM하고 R로 찾아내는 과정들은 제가 여기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느냐면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집어넣게 되면 얻어지는 값이 저죠. GM, R로는 이렇게 찾아내서 이걸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DC 해석을 하고 나면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스몰 시그널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스몰 시그널 해석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BJT 쪽만 일단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JT가 여기는 MPF 타입, 여기는 PMP 타입. MPN이든 PMP든 스몰 시그널로 오게 되면 동일합니다. 여기가 소스, 로드, 여기가 소스, 여기가 로드, 여기 소스, 여기 로드입니다. 자, 여기를 파이 등가로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 여기는 바이패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RB입니다. 여기 R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RB1과 RB2의 병렬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알파이가 여기 붙어 있겠죠. 그죠? 알파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컬렉트 저항, 여기가 여기서 그라운드로 붙어 있습니다. 컬렉트 저항. 그리고 드레인 쪽, 이제 컬렉터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두 개가 제가 앞쪽에서 이제 설명드렸었는데요. 요 두 개 편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얘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여기 컬렉터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RC가 그라운드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붙으면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죠? 캐패시터는 다 없애고요. 숏을 시킨 상태에서 풉니다. 이제 대역폭 안에서 풀고 있기 때문에 커플링 캡은 숏이고 인터널 캡은 오픈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캡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동일합니다. 이게 소스하고 똑같고요. RB1, RB2 병렬로 붙어 있죠.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도 AC 그라운드죠. 그죠? 여기도 그라운드, 여기도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RB는 이 두 개가 병렬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여기도 그라운드, 여기도 그라운드. 그러니까 여기 RB가 이 둘의 병렬 값이었어요. 자, 그리고 컬렉트 쪽 보면 RC가 그라운드로 붙어 있어요. RC가 그라운드. 여기도 RC가 그라운드로 붙어 있죠. 그죠? 자,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여기가 그라운드죠. 그죠? 알파이가 붙어 있어요. 여기서 그라운드로 알파이가 붙어 있어요. 이게 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알파이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컬렉트에 붙어 있는 이 전류가 여기 에미터로 붙어 있는데 에미터가 지금 이렇게 해서 바이패스로 그라운드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에미터가 그라운드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도 에미터가 그라운드죠. 그죠? 이걸 통해서 AC 그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얘가 붙어 있으면 NPN이든 PNP든 스몰 시그널은 모양이 똑같아요. DC 해석은 약간 다르죠. 그죠? DC 해석은 에미터가 제일 높고 그다음 그 컬렉터가 낮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몰 시그널은 무조건 에미터가 낮아요. 에미터는 코먼 에미터, 여기 코먼 에미터 구조였기 때문에 에미터가 무조건 그라운드예요. 이렇게 코먼 에미터, 이렇게 코먼 에미터. 어쨌거나 에미터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 등가 모델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입력장, 아웃풋장, 개인 계산하는 거 앞에서 했었죠. 그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션트 피드백일 때 동일합니다. 이게 NPN이고 이게 PNP는 등가별로 그리면 동일합니다. 등가별로 그리면 얘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얘도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는 NPN 트랜지스터. 얘는 PNP 트랜지스터.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게 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스몰 시그널일 때는 얘가 그라운드예요. 얘가 그라운드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에미터가 그라운드듯이 얘가 에미터가 그라운드예요. 여기 컬렉터에 붙어 있는 거는 여기 컬렉터 붙어 있는 거 동일하죠. 그죠? 컬렉터가 RC로 그라운드로 붙어 있고 RC가 그라운드. 모양이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RB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회로 해석을 할 때 이 식을 항상 써야 됩니다. 이게 출력단에서 노드 이퀘이션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의 합이 제로다. 이 식에서 KCL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식을 자세히 보시면 VO하고 VI 사이에 개인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얻어내야 될 게 뭘 얻어야 되느냐 하면 이 B를 얻어내요. 이게 AV가 돼요. AV를 알고 나면 나머지 다 풀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한번 봐요. RO 나누기 RL, RC, RO. 이게 전압 나누기 저항, 전류죠, 그죠? 여기 텀은, 여기 흐르는 전류. VO를 얘로 나누면. 그리고 여기는 여기 흐르는 전류. VO를 RC로 나누면. RO로 나누면. VO를 여기 흐르는 전류. 이 세 개 전류의 합이 요 세 개 전류의 합이고요. 그리고 GMVI. 이 여기 흐르는 전류.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 여기 전압에서 이 전압을 빼서 RB로 나누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의 모든 합이 제로가 된다는 식인데요. 보통 여기를 다 합쳐서 우리가 RL 프라임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세 개의 저항의 병렬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제로다. 그럼 여기에서 식에서 언론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VI로 나눠버리면 그냥 이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요. 여기를 나눠버리면
양변을 VI로 나눠버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IV 나누기 RL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GM이 되고요. 플러스에 RB 분의 AV 마이너스 1 폴제로 이렇게 돼요. 여기서 AB 풀면 되잖아요. VI로 나눠버리면 얘로 다 나눠버려요. 이 나눠버리면 요 자리는 1이 되고요. VO 나누기 VI는 AV가 돼요. 여기도 VO 나누기 AV는 VO 나누기 VI는 AV가 돼요. 그래서 AV에 대해서 풀면 되잖아요. AV에 대해서 풀게 되면 여기 얻어지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식이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BJT 소자의 스몰 시그널 해석 방법인데 이 해석 방법이 그대로 모스펫이고요. 유일한 차이가 알파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파이가 오픈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더 간단해지겠죠, 그죠? 알파이 없이 모델을 세우면 모스펫이 모스펫의 스몰 시그널 등가로 해서 해당하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게 디바이스의 구조와 DC 해석 방식들 그리고 스몰 시그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봤는데 저희들이 BJT에 대해서 봤지만 말씀드렸듯이 알파이가 없으면 알파이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게 모스펫 스몰 시그널 등가로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봤고요. 이제 하이 프리퀀시 스폰스에 대해서 이제 프리퀀시 스폰스에 대해서 볼 텐데요. 로 프리퀀시하고 하이 프리퀀시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살펴봤던 챕터 15 여기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먼저 하이 프리퀀시 쪽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하이 프리퀀시 쪽을 볼 때는 여기 캐패시터는 다 숏을 냅니다. CC1, 2, 바이패스 캡은 다 숏이 난 상태고요. 인터널 캡만 있습니다.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데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등가회로를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요 캐패시터 두 개가 더 들어가면 돼요. 원래 있던 회로에 C파이하고 C뮤를 더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 있는 캐패시터를 자세히 한번 보시고 저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여기 있는 캐패시터가. 여기는 입력이고요. 여기는 출력입니다. 여기 핵심이 되는 노드가 이 빨간색으로 돌려있는 이 노드입니다. 이 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캐패시터가 있을 때 캐패시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에다가 캐패시터를 곱하면 차지가 된다고 배웠어요. 자, 여기가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돼요. 자, 여기 캐패시터를 한번 보세요. 여기 VI를 걸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VI를 걸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AB 곱하기 VI 이렇게 돼요. 이게 VO예요. 보통 AB가 지금 같은 경우 인버팅 앰플이니까 이게 네거티브겠죠, 그죠? 얘를 플러스 1을 걸면 예를 들어서 AB가 마이너스 10이었다면 여기 마이너스 10이 돼. 그럼 양당 걸린 전압이 내가 1을 걸었을 때 전압이 11V가 걸리는 거죠. 그럼 얘가 필요로 하는 차지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는 C 곱하기 양단이 걸린 전압이에요. VI-의 AV의 VI 이렇게 돼요. 다시 캐패시터는 기본적으로 캐패시터 용량에다가 걸린 전압을 곱하면 차지 양이 나옵니다. 오케이? 차지 양은 이렇게 계산이 돼. 양단 전압 차이를 캐패시터 곱하. 지금 여기 양단 전압 차이를 구하게 되면 하나는 VI, 하나는 VO입니다. VO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게 양단 전압 차이예요.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 차이. 여기다가 CMU를 곱하면 이게 차지 양이 나옵니다. 자, 이걸 입력 터미널 A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입력 입장에서 이렇게 돼. 자, 자세히 보시면 이거 두 개 비교해 보시면 나는 VI를 걸었을 뿐이에요. 이거 VI를 걸었는데 원래 차지를 뒤에가 가만히 있다면 VI 곱하기 10U로 해야 되는데 AV만큼 증폭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캐패시터가 커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밀러캡이라고. 이 밀러캡은 캐패시터를 증폭할 때 많이 사용해요. 어떨 때 필요하느냐 하면 샘플 앤 홀더라는 게 있어요. 샘플링을 할 때 가져와서 홀딩을 해야 되는데요. 샘플할 때하고 홀딩할 때 조건이 달라요. 샘플할 때는 차지를 조금 가져야 되고 홀딩할 때는 길게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호만 증폭하는 게 아니라 이런 캐패시터도 증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Q는 CV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퀴벌런트 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붙어있던 C가 입력단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저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캐패시터가 여기에 있는 캐패시터. 그래서 C파이하고 C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C뮤가 이만큼 증폭돼서 보여요. AB는 다 네거티브 숫자라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AB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11배가 커집니다. AB가 100이다. 마이너스 100이다. 그러면 101배가 커집니다. 캐패시터를 증폭하는 현상, 이걸 제가 밀러 에펙트라고 했죠, 그죠? 저 밀러 에펙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입력 쪽에서 보이는 레지스터는 이게 테미넌 등가이로 생각하면 이게 다 병렬로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퀴벌런트 레지스터라고 해요. 그리고 얘 두 개 합친 걸 우리가 이퀴벌런스 캐패시턴스라고 합니다.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그래서 타우가 이걸로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때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얘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증폭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스몰 시그널에서 계산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를 보고 있죠, 그죠? 제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파수 대역폭을 제한하는데요. 이게 주파수면 이렇게 개인이 나옵니다. 여기 코너가 여기 돼요. 근데 이게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얘가 거의 대역폭이에요. 뭐냐면 여기에 로 프리퀀시도 있을 텐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메가 H 마이너스 오메가 L 해봐야 그냥 오메가 H예요.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게 도미넌트하거든요. 자, 대역폭을 넓히려면 얘를 키워야 돼요. 얘를 키우려는데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캐패스를 닫아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있네. 잠깐만요. 여기. 이 텀이 문제가 됩니다. 얘가 커져버리면 대역폭이 확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밀러 에펙트는 증폭기에서는 부정적인 역할. 밀러 에펙트를 없애거나 감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나중에 보면 뭐 캐스코드 앰프라든지 뭐 버퍼 앰프를 뒤집어 사용하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밀러 에펙트 때문에 코먼 에미터 앰프 저희들이 코먼 에미터 앰프 뭐 세 개를 비교했었죠. 코먼 에미터, 코먼 컬렉터, 코먼 베이스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코먼 에미터 앰프가 전형적인 증폭기입니다. 근데 코먼 에미터 앰프의 가장 큰 단점이 이 밀러 에펙트 때문에 대역폭이 낮다는 하이 프리퀀시 특성이 안 좋아요. 여기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낮아요. 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역폭이 넓은 증폭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로 프리퀀시 코너 중요하진 않다고 했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로 프리퀀시 코너는 봐야 되는데 로 프리퀀시는 실제로 이 세 개의 폴에서 정해집니다. 캐패시터가 세 개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가 있는데 한번 보면 첫 번째 폴을 커플링 캐패시터 1 여기서 찾고요. 두 번째 폴을 여기서 찾고 세 번째 폴을 여기서 찾겠습니다. 첫 번째 폴은 얘 때문에 생겨나요. 이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기서 입력 임피던스가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본 CC1 입장에서 RS하고 입력 임피던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타임 컨스턴트를 여러 번 계산했었어요. 캐패시터가 순서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러면 RS 뭐 여기 Rin 그리고 C 여기 이제 Rin인데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RS, Rin, C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럼 타임 컨스턴트가 이렇게 돼요. 얘가 요걸 결정, 로우 프리퀀시 분.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CC2인데 여기는 RO, RL 똑같습니다. 순서 바꿔도 되니까 얘는 그냥 RO하고 RL이 직렬로 붙어 있는 꼴이에요. 여기가 약간 복잡한데요. 여기 있는 풀어보게 되면 뭐 밑에 잔뜩 풀어봤는데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에서 보이는 그 저항이 이게 에미터 입장에서 요 양단이잖아. 다시 말해서 V, B1을 I1로 나누면 얘가 RE예요. 혹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알파 1을 에미터 커런트로 나눌 때는 알파 1을 에미터 스케일링을 해줘요. 베타로 나눠주면 얘가 R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걸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 양단에 전압이 걸려있고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IE예요. 이 캐패시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캐패시터는 에미터 전류가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압이 요 전압이죠. 그죠? 그래서 나누면 RE가 됩니다. 여기 RE가 시리즈로 붙어 있고요. 여기 있는 저항이 있는데 저기 저항들은 베이스 전류가 다시 말해서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는 소스 프리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 소스는 지금 무시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RS하고 RB의 IB 베이스 전류가 흘렀는 걸 찾아내는데 이 베이스 전류 대신에 에미터 전류를 써야 돼요. 그럼 여기를 1 플러스 베타 배로 나누면 돼요. 여기 보시면 IE 나누기 1 플러스 베타가 IB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RE하고 직렬로 붙어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 직렬로 붙어 있죠. 그죠? 요게 붙어 있어요. 이게 1 플러스의 베타의 RS, 패러렐 RE. B, 죄송합니다. RE.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여기, 그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R이하고, 캐패시터하고 이 곱해진 게 요거죠. 그죠? 그래서 폴 3개가 얻어지면 이 3개를 곱해야 되거든요. 곱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S의 3승, S의 3승 플러스의 S의 제곱 플러스의 뭐 이런 게 나타날 거예요. 여기가 개수 배열이었으면 얘 3개를 더한 거예요. 여기를 S의 제곱으로 나눠서 S가 제일 높은 쪽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파수가 높은 쪽에 제일 높은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쪽에 있기 때문에 S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얘가 이런 모양입니다. S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가 S가 되고요. 여기가 S가 되고 얘가 없어져요. 뒤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텀은 마이너 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텀을 없애버려서 근사하게 되면 얘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때 오메가 1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 3개를 더하게 되면 얘가 여기 값을 주게 됩니다. 이게 로프 프리퀀시 해석이고요. 주파수 해석은 스몰 시그널 해석과 주파수 해석은 모스펫 BJT가 동일한데 차이는 알파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거 빼고는 완전히 같다. 생긴 게 그렇잖아요. 그죠? 생긴 게 여기는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만 여기는 게이트가 안 흘러요. 안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는 알파이가 있지만 여기는 알파이가 무한대예요. 그거 빼고는 식이 차이가 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루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DCS이 끝났어요. DCS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우리가 GMRO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기울기를 변화율을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N 채널일 때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아까 이렇게 해서 ID가 이 두 개의 합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파이 모델로 그려도 되지만 T 모델로 그려도 동일합니다. 얘 두 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P채널일 때는 마찬가지인데 P채널은 소스가 제일 높은 쪽에 전압이 있고요. 동작점을 어차피 똑같이 푼 다음에 여기 부호만 다르다는 것 빼고는 동일합니다. 이게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실은 그냥 절대 취하면 얘하고 얘는 동일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GM, RO를 각각 찾아내고 나면 식은 동일하고요. 스몰 시그널에서는 P채널이든 N채널이든 두 개가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입니다. 여기도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입니다. 이때는 다르죠. 높은 쪽에 소스가 있고 여기 높은 쪽에 드레인이 있어요. 그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DC 해석할 때하고 스몰 시그널 차이가 뭐냐면 DC 성분, 특히 이제 VDD나 VSS 같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AC가 없기 때문에 AC 그라운드로 처리하게 되면 여기도 어차피 그라운드예요. 여기 나중에 VDD에 걸리게 되면. 그래서 이제 DC 해석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두 개 찾아내는 거예요. DC 해석해서 동작점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동작점을 알아야 돼요. 동작점을 알고 나면 그 동작점 정보로부터 GM하고 RO를 찾아냅니다. BJT도 동일했죠, 그죠? 그걸 찾고 나면 그 다음 하는 게 스몰 시그널 해석입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해석을 하는데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지금은 해석을 해뒀습니다. 지금 모스펫이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푸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오버볼티지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2차 방정식 근해력 공식에 넣으면 두 개가 나옵니다. 둘 중에 포지티브인 걸 찾는다 했죠. 그죠? 이걸 찾아서 n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게 되면 동작점 정보가 얻어집니다. 동작점 정보를 얻게 되면 GMRO 두 개를 찾아낼 수 있게 돼서 스몰 시그널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스몰 시그널로 변환을 시키면 드레인 저항이 여기 붙어 있죠. 그죠? 이게 베이식 그라운드니까. 그리고 얘가 붙어 있고 여기는 바이패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라운드가 됐어요. CS를 통해서 그라운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RG1, RG2가 병렬로 붙어 있는 저항이고요. 소스고 드레인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걸 왼쪽처럼 증폭기를 해석해도 되고 오른쪽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자, 여기에서 입력 저항 계산하게 되면 게이트가 오픈이기 때문에 그냥 RG예요. RG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저항,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 R가, 여기 RD가 있고, 여기 R가 붙어 있어요. 여기를 생각하실 때는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게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이 두 개가 여기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얘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R가 보입니다. 그래서 RD하고 R가 병렬로 붙어 있는 게 아웃풋 레지스턴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인은 이렇게 찾아내면 되고요. 그리고 RL을 포함시키면 AV가 얻어지고요. 그리고 RI 가지고 GV를 찾고 GV를 이렇게 찾아내게 되면 증폭기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펫하고 BJT의 차이는 여기에 알파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빼고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션트 피드백을 했을 때는 푸는 방법이 얘도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파라미터 조건으로 이제 여기 있는 회로를 해석하는데 얘는 P 채널이죠. 그죠? N채널, P채널 때는 DC 해석할 때는 부호 차이가 있죠. 그죠? 소스가 높은 쪽에 있으니까 네가티브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VGS를 이렇게 찾고 오버볼티지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워서 2차 방정식 여기 있죠. 2차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오버볼티지를 찾았더니 P채널인데 얘는 될 수 없죠. 그죠? P채널이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찾아내. 그럼 DC 해석이 끝나고 DC 해석을 통해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찾아냅니다.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찾아내고 나면 이 노드에서의 그 노드 이퀘이션을 세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게 이제 RG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그리고 RL 프라임은 제가 RL, RD, 여기 R오가 붙어 있다 그랬죠. 그죠? 이 세 개가 만들어내는 전류, 그리고 GM으로 흐르는 전류. 이 대입하면 제로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 식에서 AV를 풀면 돼요. AV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AV를 이용을 해서 다른 저항들을 다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AV도 찾아내고, R인도 보시면 항상 AV가 들어가요. 얘가 있어야지 풀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그 AV하고 AVO의 차이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캐패시터, 밀러 캡 계산할 때, 이때 제가 AVO라고 안 적었죠, 그죠? AV라고 적은 게 R액이 달려 있을 때에 여기 전압 걸었을 때 여기 전압이 얼마나 변해 있는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때는 AVO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시험을 칠 때마다 AVO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AVO가 아니고 AV인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VO는 RL이 없을 때는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증폭기의 파라미터라서 왜 근데 AVO를 계산하느냐? AV는 RL의 디펜던스를 가집니다. 로드는 언제 바뀔지 몰라요. 내게 아니에요. RL은. RL은 다른 사람이 이걸 달았다 저걸 달았다 하잖아요. 그죠? RL은 내게 아니에요. 근데 내게 아닌 거에 영향을 받는 게 AV예요. 근데 AVO는 RL에 상관없잖아요. 그죠? RL이 없다고 생각하고 풀었을 테니까. 그래서 AVO는 자기 거예요. 증폭기 자기 거예요. 근데 AV는 로드를 달았을 때 나타나는 이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로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제 밀러 캡 계산할 때는 항상 얘를 써야 돼요. 이게 진짜 개인이거든요. 로드를 달았을 때. 입력 저항 계산할 때 AV를 쓰고요. RI 계산할 때, 요거 계산할 때는 또 AVO를 써요. 언제 AV를 쓰고 언제 AVO를 쓰는지를 잘 보세요. 이거는 RL이 없을 때 계산하는 저항이 이 RI. 얘는 RL이 있을 때고요. 이 둘의 차이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웃풋 레지스턴스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왜 아웃풋 레지스턴스 A, 여기 RO 계산할 때는 여기가 그라운드거든요. 여기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RG에 여기가 그라운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R아웃을 계산할 때는 조금 복잡해요. R아웃을 계산할 때는 여기가 그럼 R시그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R시그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R오와 R아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 계산하는 거 그리고 이득 계산하는 거. 여기까지 계산하면 코먼 소스 M2의 두 가지 타입. 이렇게 생겨 있는 증폭기와 션트 피드백으로 생겨 있는 저항. 네, 션트 피드백으로 되어 있는 코먼 소스 M2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봤고요. 코먼 게이트 앰프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바이어스 밸브는 동일합니다. 앞쪽에서 어떤 조건과 동일하고 시그널 소스, 요 저항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이들이 이제 여기를 풀 때 여기 있던 조건하고 동일한데요. 여기 R시그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R시가 여기는 10K였는데 여기는 100옴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DC 해석은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쓰고 대신 게이트를 AC 그라운드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서 바이패스를 했죠. 그죠? 코먼 소스 할 때 여기를 바이패스했는데 지금은 여기를 바이패스하고 입력을 여기로 안 넣고 소스 쪽에다 커플링 캡을 달아서 집어넣게 돼요. 출력은 여기서 따게 돼요. 그럼 등가 에러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는 앞에서 DC에서 했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씁니다. 입력장 계산하는 건 여기에서 들여다본 장인데 이 RS하고 위로 들여다본 장, 위로 들여다본 장 두 개를 찾아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요 위로 본 장, 이게 이제 여기서 들여다본 장, 여기 전압에서 여기 흘러 들어간 전류, 흘러 들어간 전류가 IS예요. 여기 흘러 들어간 전류가 IS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RS라고 하는 RIS라고 했는데 RIS하고 RS를 병렬을 내게 되면 이게 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여다본 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브랜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RS가 하나가 있고 위로 본 장, 이게 RIS예요. 그래서 위로 본 장하고 아래로 본 장 두 개의 병렬이 이겁니다. 위로 본 장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여기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게 GM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 이게 이제 RO로 여기 RO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 RO로 흐르는 전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계산해서 RO하고 RIS하고 RS를 병렬로 내게 되면 입력장이 얻어집니다. 여기에서 여기 RL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RL을 포함했을 텐데요. 여기를 RL이 없이 RL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그때가 RI가 돼요. 그래서 위로 본 저항 계산하고 여기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거 계산한 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게이트죠, 그죠? 게이트입니다. 여기에 게이트. 그리고 여기가 소스고요. 여기에 트랜스 컨덕턴스가 붙어 있고요. GM, VGS. VGS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 그리고 RO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가 RD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RA가 붙어 있죠, 그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여기 전류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IS예요. 이걸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IS가 나옵니다.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전압 차이가 얼마가 생겨나는지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찾아가지고 여기 적어놓은 게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V인을 걸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V인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전압이 여기는 그라운드니까 소스에서 게이트를 빼내야 되는 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게 GN V인만큼. 그게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을 빼서 이걸로 나누게 되면 이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죠, 그죠? 그래서 그 전류의 합이 IS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류를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은 IS 곱하기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압은 요 전압 차이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여기에서 RL 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 두 개, RD하고 RL의 병렬값, 요걸 이렇게 놨어요. 그렇게 놓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요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요 GM 값이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얘가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미넌트하고요. 이렇게 도미넌트. 그럼 여기 밑에는 GM R호가 남고요. 위에는 R호가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로 이렇게 디스크리트 수설을 할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레지스턴스 계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들여다보게 되면 RD, 여기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RO, RD가 병렬로 구조 있고요. R아웃을 계산할 때는 여기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입니다. 그때는 피드백으로 돌아가는 지난번에 BJT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 계산하는 방법은 AV를 찾아내고 AV부터 GV까지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코먼 게이트 증폭기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코먼 드레인 증폭기도 드레인을 그라운드 시키고 여기에 입력, 여기에 출력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뭐 BJT처럼 얘도 전압 개인의 일부다 작습니다. 1에 가까운 값이긴 하지만 여기서 DC 해석하는 방법, DC 해석에서 GM, R를 찾아내고요. 스몰 시그널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저항은 지금 게이트 저항, 여기는 오픈으로 보이니까요. 이렇게 보일 거고요. R호는 여기서 들어가던 자 찾아내고 개인을 찾아내게 되면 개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1보다는 작죠, 그죠? 근데 전압 개인은 낮더라도 전류 개인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전류 개인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전력 이득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모스 FET의 스몰 시그널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봤는데요. 등가 모델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델 파라미터는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코먼 소스 앰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코먼 게이트 증폭기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코먼 드레인 증폭기 해석하는 방법,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는 보면 여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BJT와 모스펫의 회로 해석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알파이가 있고 없고인데요. 그래서 BJT보다 모스펫이 알파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쉽습니다. 해석하기가. 요 없는 만큼 큰 차이는 아니죠. 그죠? 그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BJT도 세 가지 증폭기가 있었습니다. 코먼 소스, 코먼 베이스, 코먼 컬렉터. 코먼 에미터.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증폭기 그 구조가 기본적인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뭐 지금 코먼 소스 앰프에 해당하는 게 BJT는 코먼 에미터, 코먼 게이트에 해당하는 게 코먼 베이스, 코먼 컬렉터에 해당하는 게 코먼 드레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들, BJT와 모스펫의 각각 세 가지 구조의 증폭기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